자, 아까 정리가 한번 이제 잠깐 이제 짧게 봤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보시고 넘어가실 텐데요. 자, 먼저 허혈성 뇌졸중을 보시면 뇌의 한 부분에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해서 기능을 상실한 것을 이야기하고 혈전성과 색전성, TIA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혈전성 뇌졸중은 트롬보스는 허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죽상경화가 발생한 곳에 혈전이 형성이 되고 폐색이 일어나면서 허혈과 경색을 초래하는 것이다. 혈전성 뇌졸중의 약 30에서 50%는 TIA를 경험한다. 발생 속도, 그리고 병소 크기, 측부순환 유무에 따라서 중증도가 좀 달라진다. 고혈압과 당뇨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TIA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뇌연류 없이 4에서 10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 괴사, 뇌연류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이제 또 뇌경색이 발생하고요. 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실어증, 시약결손, 편측무시 이런 증상들이 일단 나타나게 된다. 색전성 뇌졸중은 색전 덩어리가 뇌동맥을 이제 폐색하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뇌졸중의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다. 자, 그리고 전체 뇌졸중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면서 좌측 MCA 쪽에서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은 심장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인성인데 심방세동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근경색이라든지 감염성 심내막염, 류마티성 심장병, 그다음에 인공판막, 심방중격 결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좀 되고 있다. 자,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는 뇌조직의 범위에 따라서 신경 장애가 좀 달라지고요. 전구 증상 없이 갑자기 발병하면서 대부분 의식을 잃고 이제 그리고 심하게 그 두통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자, 일과성 허혈증은 TIA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죠. 혈관의 수축으로 인해서 거기가 이렇게 좁아진 부위가 딸싹 들러붙으면서 혈액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국소적인 대뇌 허혈이 발생하는 단순 가역성이면 다시 돌아온다죠. 가역성 신경기능장애다. 임박한 뇌졸중의 경고 증상으로 간주해서 소뇌졸중이라고 부르고 있다. 재발률이 3개월 한 30%, 6개월이 60%, 1년 이내가 80%의 재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한 평가와 치료가 진행이 되어야겠다. 자, 그래서 한두 시간 내에 뇌혈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드물게는 24시간 내에 혈류가 돌아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다. 아, 그리고 위에 이제 재발률, 그다음에 그 스트로크로 넘어가는 요 재발률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약간씩 그 책하고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TIA가 있으면 여기 그 스트로크가 올 수 있다. 이거는 정구 증상이다. 라고 하는 것만 더 머리 안에 딱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퍼센트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증상은 평균 10분 정도 증상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24시간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증상들 자체가 이렇게 뇌졸중과 유사한 증상들을 좀 보인다고 했었었고요. 치료 및 간호중재는 혈관 이완제, 항응고제, 혈소판 응집 억제제 이런 거에서 그 아스피린 이런 거 쓰게 되고요. 여기에 그 경동맥 이런 데 이제 좀 많이 좀 막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맥 내막 절제술 이런 거 그다음에 수평체위 취해주고 혈압 감시, 의식 변화, 산소 투여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18년도 기출 문제이고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두 회복했다. 이거는 이제 TIA다. 라고 보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대상자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옳은 것은 해서 답은 몇 번? 정상입니다가 답일까요? 아니죠? 2번 뇌졸중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출혈이 이제 되는 거고요. 뇌졸중의 약 15에서 20% 정도 이제 차지하고 있고 ICH나 SAH를 이제 본다. 자, 해서
네, 아까 표를 보면서 잠깐 정리를 했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혈성 뇌졸중은 혈전성과 색전성. 예, 뇌내출혈은요, 혈관에 이제 탄력성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까 파이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프가 이제 터지면서 이렇게 뇌실질로 출혈이 일어나면서 혈종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고, 뇌내출혈은 모든 뇌출혈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약 50%가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원인은 이제 고혈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초기에 이제 심한 통증이 좀 있으면서요. 이제 터진 쪽 반대쪽으로 일단 이렇게 운동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허약감 이런 것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제 해서 어느 부위에서 이렇게 터졌는지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을 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위들은 부위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주막하 출혈은 SAH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서브아크노이드 헤모레이지에서 SAH. 그래서 SAH는 지주막하 공간에 생기는 출혈로 윌리스완에 생긴 동맥류의 파열로에서 생긴다. 여성에서 좀 더 많고 30에서 60세에 고발되지만 50대에 이제 피크로 이제 벌어진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약 90% 정도가 약간 그 혈관 쪽으로 좀 약해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좀 어, 태어나서 이렇게 있다가 그쪽으로 이제 약해진 부위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혈액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0%가 윌리스환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동맥류는 낭상형과 이제 방추형으로 일단 나눠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뒤쪽 편에 한번 보시면서 그림 보실게요. 자, 그리고 동정맥기형이라고 해서 AVM인데, 청년기인데 출혈성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돼 있어서, 자, 여기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낭성, 이게 이제 방추형 이렇게 해서 요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게 이제 낭 그 낭상형이고요. 이게 이제 방추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꽈리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아까 그 동영상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여기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시한폭탄. 그래서 네, 어,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휴대폰에서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지금 생겼는지 앱이 지금 완전 말썽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지금 PPT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랑 말이 들리는 거와 좀 화면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편집을 하기는 하겠지만 약간 말이 한 번씩 꼬일 때가 있거든요. 조금 아,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혈성 뇌졸중에서 이제 동정맥 기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린 나이에 좀 뇌졸중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아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베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압력이 높고 압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모세혈관 캐필라리가 있으면서 이 압력을 감수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기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압력을 고스란히 베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완전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막 실타래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개수술을 해가지고 여기 요렇게 이제 딱 걷어내버리는, 예, 그런 시술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그 수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게 되는데 일단 그 뇌졸중은 치료에 있어서는 그 약물요법이 우선으로 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RTPA라고 해서 여기 이제 이 TPA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뇌졸중에 한 3시간 이내에 사용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임박이 막았을 때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녹여서 이렇게 빼주는 건데 이거를 치료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여기에 이제 그 적응 그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수축기압이 185 이하여야 되고, 이완기압이 110 이하여야 되고요. 소규모의 뇌졸중이나 빠르게 완화되는 뇌졸중이 아닌 경우여야 된다. 그러면 소규모 뇌졸중일 때, 굉장히 그 조그만한 그 혈관이 막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혈전용해제 RTPA를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약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소혈관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일단 그대로 그냥 봅니다. 그냥. 그러면 혈전이 이 시간이 흘러가면 한 2, 3주쯤 지나면 얘가 이렇게 싹 다 풀리거든요. 저절로 이렇게 혈관에 혈전을 녹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 내에서 혈전을 녹이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싹 이렇게 풉니다. 그런데 일단 그 풀긴 풀지만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쪽 부분에는 그 뭐 어느 정도 막혔느냐에 따라서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증상에 그 장애가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금을 뇌졸중에는 일단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발작이 없었던 경우, 와파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출혈을 계속 이렇게 연장을 그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와파린을 만약에 투여하고 있었던 경우, 왜냐하면 이 허혈성 뇌졸중에 혈전이 날라와서 막히는 건 보통 부정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정맥이 있는 사람은 아까 와류가 생기면서 안에 트롬보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아니면 와파린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응고를 좀 억제시키는, 응고를 지연시키는 그런 약들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환자가 와파린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은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트롬빈 타임이 15체 이내여야 되고 INR이 1.7초 이내여야지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혈액 응고가 지연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헤파린도 혈액 응고를 막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헤파린을 최근 48시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어야 된다. 혈소판이 10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는 혈소판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내출혈, 종양, 동정맥 기억이나 동맥류가 없어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에 대수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21일 이내에 위장관계 또는 요로계에 출혈이 없었어야 한다. 그리고 18세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 적용은 여기에서 요런 이런 조건들에 다 맞아야지만 사용이 되고 여기가 골든타임이 3시간 이내잖아요. 근데 3시간 이후면 사용을 안 하나요?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선생님들은 한 24시간 안에까지만이면 좀 써보는 걸로 이렇게 좀 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약물요법에 이제 고용량 혈액 희석법이라고 해서요, 헤마토크릿을 35에서 35%까지 희석하고 심박출량을 증가시켜서 뇌 관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제 허혈을 이제 완화시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출혈, 뇌부종, 우혈성 심부전, 폐부종 등의 이제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항혈소판 제제는 혈소판의 기능을 방해해서 혈전 형성에 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이 2차 뇌졸중의 위험성을 이제 감소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하고요.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플라빅스라는 약, 펄산틴 이런 약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개내압 하강제로 해서 스테로이드라든지 삼투성 이뇨제가 뭐가 있어요? 마니톨 있었죠.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허열이 생기면서 그쪽에 조직 손상이 오게 되면 그쪽에 조직의 부종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두개 내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두개 내압을 떨어뜨리는 약들 그런 것들 쓰고요. 조직에 손상이 오게 되면 경련이 올 수 있죠. 그래서 항경련제를 쓰는데 발작이 있으면 페니토인이나 이제 페노바비탈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다. 두통이나 경부 강직에서는 코데인이나 타이레놀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환원효소 억제제로 해서 여기 심바스틴과 같은 이제 스타틴 약물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칼슘 통로 차단제로 해서 혈관 경련을 이제 감소시키는 약인데 니모디핀 같은 약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걸렸다 그러면 한 주먹씩 이제 약을 먹게 되는데요. 위에 있는 약들은 거의 이렇게 모아서 거의 같이 먹는 약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성 진통제는 환자를 진정시키고 그 호흡을 억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두개 내압을 상승시키고 신경학적 사정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출혈성 뇌졸중에서 이제 보시면 이거 출혈성 뇌졸중은 예전에 그 출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외상성 할 때도 이렇게 어, 그 출혈을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고 재출혈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환자가 출혈성이면 20% 정도가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80% 정도가 다행히도 병원에 왔다면 어느 정도는 출혈을 좀 잡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 안에서 그쵸? 근데 조금 다시 이제 재출혈이 될 가능성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 적절하게 이제 혈압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출혈량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이제 수술을 결정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한 30ml 이상인 것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의식이 악화됐을 때는 수술을 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그쪽에 출혈이 있는 부위에 그 들어가서 출혈된 그 혈액을 이제 빼내고 나머지 그 혈관 부분은 좀 지져주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출혈성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막 큰 혈관 터졌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망을 했겠죠.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좀 자그마한 혈관들이 좀 터졌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요. 자, 그리고 적절한 산소 공급을 해서요. 저산소성 뇌조직 장애, 뇌부종 예방을 해주셔야 되겠고 체온 조절을 오한이나 이런 것들은 두개 내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겠고 변비 조절에서 배변 완화제 그래서 MGOX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변 안으로 물을 좀 끌어들여 가지고 변을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힘을 줘서 이제 발살바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혈압을 올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뭐 개도술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쭉 따라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그 코일링 같은 거 이런 것들 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출혈을 잡는 방식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이제 영상학과 이제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이제 막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신경과에서는 그 아까 혈전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본다면 이렇게 외과적으로 이렇게 넘어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경외과 쪽으로 일단 넘어오게 되는 거고요. 경동맥 내막 절제술이다 이렇게 해서 경동맥의 혈액 흐름을 이제 방해하는 플라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하게 되는 건데 수술 후에 머리를 일직선을 유지를 하셔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혈류가 좀 더 안 돈다든지 이렇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혈압 조절 이것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특히 더 잘 보셔야 되는 게 경동맥 공에 위치한 압력 수용체 자극을 굉장히 혈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혈압 조절을 잘 보셔야 되겠고 안면신경, 위주신경, 부신경, 설화신경을 이제 감시를 잘 하셔야 되겠다. 수술 부위 냉찜질 해주셔야 되겠고요. 목 부위 혈종 형성으로 기도 폐쇄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대 옆에 기관 절개술을 준비해 놓으셔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스텐트 삽입 이제 하는 건데요. 네, 스텐트 삽입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 애뉴리즘이 생긴 부위에다가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지만, 좀 막혀 있는 좁아진 혈관 사이에도 스텐트를 넣어서 그쪽으로 혈관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 맡았다. 오늘 시술에서는 막힌 경동맥 부위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의료진은 다시 한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시술을 진행했다. 시술은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타를 넣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카테타를 통해 우산처럼 생긴 색전 보호 기구를 스텐트 넣을 곳 뒤쪽에 미리 펼친다. 시술 중 떨어져 나가는 혈전을 막기 위해서다. 이후 풍선을 넣어 좁아진 경동맥을 넓힌다. 넓힌 경동맥에 스텐트를 넣어 혈관에 고정한다. 마지막으로 우산처럼 생긴 색전 보호 기구와 그곳에 걸린 혈전까지 한 번에 빼낸다. 막혔던 혈관이 넓어지면 뇌경색의 위험도 사라진다. 거기에 붙어있던 석회화된 혈전, 경화반의 부스러기들이 지금 떨어져 나간 것을 잡은 것입니다. 동맥 코일 클리핑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목을 딱 졸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여기를 이제 터진 부분 아니면 터지지 않더라도 여기를 클리핑을 해가지고 약해져서 터지기 직전에 있는 애들 이제 여기 목을 졸라서 여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놨는데 시간상 관계상 제가 여기를 보실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열어서 예, 꼭 열어가지고 수술 장면을 꼭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일 색전술은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는, 요렇게 하려면, 요런 시술을 하려면, 우리가 신경외과로 해서 그 머리를 개두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런 스텐트 삽입이라든지, 코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대퇴동맥을 따라서 들어가서 여기에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일링을 해서 여기를 막아버려갖고, 혈액이 거의 안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쭉 터지는 거를 좀 방지하는 이런 걸 해줄 수 있고요. 자, 에다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혈관 성형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이제 중대뇌동맥을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가지고 이쪽 나머지 혈관을 이어 붙여가지고 아까 여기에 그 혈관 기형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간다. 특히 여기 이제 모야모야병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혈류가 제대로 안 가가지고 그쪽이 이렇게 그 뇌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떻게 보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혈액을 이쪽으로 진단방사선과 가가지고 검사를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가 MI 검사하듯이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엔지오그라피를 하면. 근데 그 모야모야 같이 이렇게 요런 질환들 이런 질환들은 되게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서 혈류가 좀 제대로 안 도는 게 이렇게 한 부분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 이렇게 혈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혈류를 좀 돌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혈액이 뇌조직까지 이렇게 잘 가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이제 에다스라고 해서 보통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한테 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호는 급성기에 만약에 이 환자가 일단 딱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환자가 좀 말을 좀 어눌하게 한다든지 갑자기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시야결손이 와가지고 한쪽이 좀 잘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상행동들을 조금 한다든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환자가 쓰러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환자를 보통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뭘 해요? 우황청심환 먹이죠. 그리고 팔다리를 마구마구 주무르죠. 예, 그렇게 하고 막 아니면 막 환자를 깨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환자를 그런 과정에서는
이렇게 좀 환자의 혈압을 더 올려가지고 출혈성인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옆으로 눕혀요. 옆으로 눕혀가지고 호흡기계의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요. 환자를 자극하지 않고 침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고요. 곧바로 병원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응급기에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 자, 병원에 오셔서도요, 호흡기계 관리해서 기도 개방성 유지 잘 해주시고, 기관 내 삽관, 기계적 환기 해가지고 과호흡 유발해서 CO2를 좀 약간 좀 낮춰주면 그쪽으로 이제 혈관이 좀 수축이 되면서 조금 출혈 경향성이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던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비관을 삽입하셔야 되고요. 신경계 관리로는 이제 GCS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겠고, 동공반응, 사지 움직임과 근력 이런 것들 계속 관찰하시고, 그다음에 침상머리를 30도 상승을 시키셔가지고 내부종을 감소시키셔야 되겠고요. 머리를 똑바로 해주셔야 되겠고, 중환자실에서는 이 환자들이 무의식일 가능성이 좀 많이 높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이렇게 접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을 똑바로 유지를 해서 중립, 얼라인먼트를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거는 정맥의 배액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둔부를 굴곡을 시키면 흉분의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둔부 굴곡을 이렇게 과하게 시키지 않도록 해서요. 약간 그 뻗정다리를 해서 일자로 딱 만들어라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을 좀 만들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투성 이뇨제에서 마니톨 투여하고요. 만약에 그 SAH다 이렇게 되면 EVD를 이제 삽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출혈을 이제 좀 빼낼 수 있겠다. 기침 자극 금지하셔서 뇌압 상승을 예방할 수 있고요. 심혈관계 관리로 해서 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 질환 여부를 환자라기 위해서 EKG라든지 이런 걸 찍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 필요하다면 에코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식도 초음파 이런 것들도 해서도 이제 심장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섭취 배설량 조절하셔야 되겠고, 조절하셔야 되겠고요. 정상 혈압보다 조금 높게 유지를 해서 뇌관리압을 이제 유지를 시켜주셔야 되겠고, 소화기계 관리로는 이제 그 첫 24에서 48시간 동안은 금식하셔야 되겠고, 수술이나 뭐 이런 뇌 손상이나 어쨌거나 머리 쪽으로 손상이 와 있다 이러면은 우리도 손비고 나면 2, 3일 정도가 가장 피크로 붓다가 나중에 점점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뇌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이렇게 부어올랐다가 가라앉는데 그게 한 48시간, 길면 72시간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정도로 해서 환자가 괜찮아졌다 그러면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가 거의 피크로 환자가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환자 관찰도 잘해야 되겠지만 소화기계 관리도 이제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경구 투여 시 구역 반사 손상 여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그 투여를 하셔야 되겠고요. 변비 예방해 주셔야 되겠고, 피부 관리는 환자가 이제 무의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위 변경 잘 해주셔야 되겠고, 실금, 감각 상실, 혈액 순환 장애, 부동 영양 부족, 탈수 부종 등으로 피부 손상 위험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관리 해주셔야 됩니다. 자, 편마비가 온 쪽은 환자가 이렇게 감각도 떨어져 있고 운동성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그쪽으로 이렇게 깔리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세를 잡을 때 보통은 이렇게 이쪽 그 손상받은 쪽, 그러니까 뇌가 손상받은 쪽이다 그러면 그쪽 반대편으로 눕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근데 이쪽 어펙트된 쪽, 이쪽으로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쪽, 편마비가 온 쪽으로 눕히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보셔야 돼요. 뇌 손상이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 왼쪽으로 눕히지 않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잘 이렇게 지문을 잘 읽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고요. 편마비가 온 쪽은 이제 베개로 지지하고 손은 이렇게 좀 뻗쩍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핸드롤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놓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리에 외전 방지에서 트로칸터를 이제 적용을 하셔야 되겠고, 자, 강직 방지를 위해서 실관절 아래에다가 베개 적용하시고 굴곡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하수종 예방 위해서 발목이 높은 신발이나 발판을 적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연화곤란 환자는 관리하는 방법은 기본간호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자, 환자의 머리와 목을 턱과 함께 약간 당겨서 음식을 충분히 이렇게 씹기 전에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마비되지 않은 쪽으로 음식 공급과 이제 씹도록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쪽으로 음식 공급을 하고 약물을 투여하도록 해야 한다. 액체성보다는 연식이나 반연식이 훨씬 더 이렇게 아스피레이션을 막아주는 걸로 되어 있죠. 이거는 기본 간호학 국가무실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식전, 식후에 구강간호 잘 해주시고 INO 관찰해 주시고 영양의 마지막은 그 체중이잖아요. 그래서 체중 측정 잘 해주셔야 됩니다. 치아결손 환자 쪽은 이제 건강한 쪽으로 환자를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 건강한 쪽에 눈으로 이렇게 문을 위치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누가 부르면 이렇게 눈을 돌리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그 사람을 쳐다보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실업증 환자 간호는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운동성 실업증과 감각성 실업증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들에서는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나머지 이제 대뇌 손상 위치에 따라서 의사소통 이제 접근한다.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대상자의 이해 수준, 사용을 이제 파악을 해야 하고, 명료한 언어 소통에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환경적 방해 요소를 제거를 해야 하고요. 주의 깊은 경청과 주시를 해주셔야 되겠고, 같은 높이로 앉고 눈 맞춤을 유지해야 되겠다. 손잡기 등 이제 신체 접촉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그 급성기를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재활은 바로 들어가셔야 돼서요. 환자가 그 조금만이라도 안정이 되면 바로 PRON 수동적 그 물리치료를 이제 바로 시행을 하셔가지고 환자의 그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도 이제 재활의학과 물리치료과 이제 두 군데 다니시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의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일단 먼저 간다면 일단 그 작업치료학과 뭐 이런 쪽은 이제 생활에 이제 좀 적응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좀 이렇게 그 약간의 좀 두 개의 방향이 좀 다르니까 이제 거기에서 보면서 이제 치료의 방향이 맞도록 이제 다니시면서 재활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그 결손이 있지만 최적의 기능을 이제 유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기능적 능력을 사정하고 현실적 목표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가족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학제관 재활팀이 모여서 같이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 치료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